조선의 풍우나 태종 이방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원을 통해 권력의 속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방원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정몽주를 죽여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 되었고,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을 죽이는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올랐다. 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끊임없이 아버지 이성계, 새어머니, 부인, 자식과 갈등을 빚었다. 태종 이방원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권력에 집착했을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와 개경에서 얻은 두 번째 부인 강씨였다. 첫 번째 부인 한씨는 조선 건국 한 해 전에 죽어 강씨가 조선의 첫 왕후가 되었다. 이성계는 한씨에게서 6아들을 두었는데, 첫째가 이방후, 둘째가 이방과, 셋째가 이방애, 넷째가 이방간, 다섯째가 이방원이다. 여섯째는 일찍 죽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건국 초기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자 책봉이 시급했는데 그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장자인 이방후를 세자로 책봉하면 간단할 일이었지만 이방후는 조선 건국을 끝까지 반대하고 세자 자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성계는 황당하게도 장성한 5아들을 모두 제쳐두고 두 번째 부인 강씨에게서 얻은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다. 당연히 강씨와 정도전의 작품이다.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다. 그런 정도전의 가장 큰 고민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 어리석고 무능한 왕은 나라를 망칠 수 있으니 왕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도록 재상이 중심이 되어 왕과 신하가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적합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세자를 교육해야 하는데 당연히 세자가 어릴수록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정도전은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선택했다. 이방석이 세자가 되니 가장 불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그렇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이방원이었다.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이방번, 이방석을 죽이고 권력을 잡았다.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이다. 이런 아들들 간의 다툼에 신물을 느낀 이성계는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다. 이방과는 정종으로 즉위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여전히 이방원이 쥐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방원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세자 자리를 두고 맞선 형제가 이방간이었다. 이 때문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이방원이 승리했다. 결국 정종은 하륜의 주청으로 상왕 이성계의 허락을 얻어 이방원에게 양위했다. 이방과가 이방원에게 양위 의사를 밝히자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라고도 하지 못하겠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못하겠다. 2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 이방원은 태종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왕이 된 이방원이 보기 싫어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렸다. 이것은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민심도 좋지 않았다. 이방원은 권력은 잡았으나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부족한 형국이었다. 이방원은 이 부족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 이성계를 한양으로 모셔와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함흥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다. 이방원은 고민했다. 어떤 사람을 보내면 아버지가 죽이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줄까? 이러한 고민 끝에 보낸 사람이 이성계가 아끼는 고향 친구 박순이다. 박순은 이성계를 데려오기 위해 함흥으로 떠나면서 어미말과 망아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함흥에 이성계가 머무는 궁궐에 도착하자 망아지는 궁궐 밖에 묶어놓고 어미말만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바깥에 망아지는 어미말을 찾으며 울고 어미말은 망아지를 달래느라 또 울었다. 이렇게 밖에서 계속 말 울음소리가 들리니 이성계는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박순이 상황을 설명하며 하물며 저런 동물들도 자식이 부모를 찾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데 사람이 오죽하겠는가. 이방원이 한 짓은 밉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야지 어쩌겠는가 라고 말했다. 박순의 이 말에 이성계는 마음을 돌렸다. 하지만 곧장 따라가지 않고
나중에 무학대사가 다시 와 한 번 더 설득한 후 한양으로 돌아왔다.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뻤던 이방원은 친히 마중을 나갔다. 왕의 행차를 위해 장막을 쳤는데 이때 이방원의 책사 하류는 장막에 기둥을 둘레가 굵은 나무로 세우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성계는 태종을 보자마자 활을 겨눴고 이방원은 그 굵은 나무 기둥 뒤에 숨어 간신히 화살을 피했다. 하륜의 통찰력이 참으로 놀랍다. 나중에 이곳에 다리가 생겼는데 이 다리를 살고지 다리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용서했다. 태조 이성계는 죽기 전 자기의 고향 함흥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이방원은 이 유언을 들어주지 않았다. 조선의 첫 번째 임금 왕릉을 어디에 조성하느냐는 이유 기준이 될 것이고 함흥은 수도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종은 지금의 구리시 명당 자리에 태조의 무덤을 조성했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버지 고향인 함흥에서 억새를 가져다 잔디 대신 심었다.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은 가을이 되면 늘 억새가 무성하다. 태종 이방원은 새어머니 신덕왕후 강씨와도 갈등이 많았다. 강씨는 이방원만큼 탁월한 내조로 조선 건국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이성계가 굉장히 아끼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신덕왕후가 죽자 태조 이성계는 큰 상심에 빠져 경복궁 가까운 곳에 호화로운 무덤을 정성껏 조성하고 기렸다. 그리고 무덤 이름을 정릉이라 하고 이 동네를 정릉동이라 했다. 그런데 태종은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꿔놓은 무덤의 봉분을 없애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장해버렸다. 옛 제왕들의 무덤이 다 도성 밖에 있는데 도성 안에 정릉이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냥 이장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장식한 성물도 다 없애고 정자각도 없애버렸다. 심지어 신덕왕후를 후궁으로 격하시키고 무덤도 능이 아닌 원으로 격하시켰으며 종묘에 있던 위패도 없애버렸다. 현재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는 조선에서 처음 만든 돌다리인데 그 돌들은 신덕왕후 무덤의 병풍석으로 썼던 것들이다. 태종 이방원이 신덕왕후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 있다. 다행히 신덕왕후의 지위는 조선 후기 현종 때 복권되었고 정릉도 복원되었다. 태종 이방원은 부인 원경왕후 여흥민 씨와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원경왕후와 태종은 나란히 묻혀 있는데 이 무덤의 이름이 헐릉이다. 헐릉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쌍릉으로 조성된 능이다. 태종과 원경왕후는 말년에 거의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왜 쌍릉으로 안장되었을까? 그보다 문제는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반목했느냐인데 태종의 가계도를 보면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 아들이 넷, 딸이 넷 있다. 그러니 처음에는 금슬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민씨의 친정은 대대로 명문가 집안에 왕비도 많이 배출하고 재력 또한 대단했다. 원경왕후 집안에서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데 엄청난 공로를 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사병과 무기를 모두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원경왕후의 남동생들까지 왕자의 난을 도왔다. 그러니 원경왕후 민씨는 이방원을 왕위에 올린 1등 공신이었다. 그런데 태종은 왕위에 오르고 나자 왕실이 번창해야 한다는 이유로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무려 12명이나 속에 천불이 난 원경왕후는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셨습니까? 제가 상감과 더불어 이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하고 따졌다. 태종은 적반하장으로 정비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분한을 품으니 내가 패출하여서 후세를 경계하고자 하나 조강지처임을 생각하여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겠다 하고 맞섰다. 태종은 이에 그치지 않고 원경왕후가 강하게 맞설수록 그 화를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에게 풀었다. 당시 세자였던 큰아들 양녕대군을 태종은 엄청나게 아꼈다. 왜냐하면 양녕대군 이전에 태어난 아들들이 요절했기 때문이다. 양녕대군은 당시 문화에 따라 외가에서 자랐기에 외삼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 양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면 당연히 외삼촌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었다. 이것을 염려한 태종은
원경왕후의 첫째 동생과 둘째 동생인 민무질과 민무구를 양녕대군의 뒤에서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빌미로 귀양 보낸 후 사사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셋째 동생과 넷째 동생인 민무율, 민무회까지 자결하라는 명을 내려 죽였다. 이 일로 원경왕후의 아버지마저 화병으로 죽었고 결국 원경왕후의 집안은 몰락해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경왕후가 40이 넘어 얻은 막내 아들 성령대군마저 요절해버려 이제 태종과 원경왕후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이후 원경왕후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 조용히 아들을 추모하다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실록 어디에도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렇다면 태종과 원경왕후가 쌍능으로 묻혀있는 이유는 뭘까? 세종 때문이었다. 세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승에서라도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능의 난간석을 이어 두 사람의 무덤을 쌍능으로 조성한 것이다. 한편 태종은 세자였던 양녕과도 반목했다. 태종은 자신이 과거에 합격한 인물이었고 유교 정치를 선호했기에 세자인 양녕도 공부에 집중하길 바랐다. 그러나 양녕은 갈수록 학문을 멀리하고 여색을 탐했다. 아마 외삼촌을 넷이나 죽인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태종은 양녕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대했고 양녕은 더 엇나갔다. 17세부터 기생집을 드나들었고 기생을 궁궐로 불러들이고 큰아버지 정종이 아끼는 기생을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리고 유부녀를 겁탈하는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켰다. 심지어 사대부가의 첩이었던 어리를 보고 반해 자기 여자로 만들고 궁궐로 데려오기까지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태종은 크게 노하여 어리를 내쫓았는데 양녕은 어리를 잊지 못하고 다시 몰래 궁궐로 불러들여 임신까지 시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태종이 다시 어리를 쫓아내자 어리는 자결했고 양녕은 태종에게 아버지는 그 많은 후궁을 두면서 나는 왜 안 됩니까? 라며 맞섰다. 더 이상 참지 못한 태종은 태자가 여러 날 동안 불효하였으나 집안의 부끄러움을 바깥에 드러낼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잘못을 덮어두고 있었는데 오직 그 잘못을 직접 깨달아 뉘우치기를 바랐는데 이제 도리어 원망하면서 싫어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어찌 감히 숨기겠는가라고 말하곤 결국 양녕을 세자에서 패했다. 양녕은 세자에서 대군으로 격하되었고 조용히 살다 생을 마감했다. 양녕을 세자에서 패한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2달 만에 양위했다. 그러니까 세종은 세자가 된 지 2달 만에 왕이 된 것이다. 그러나 태종은 군권은 놓지 않았다. 태종은 세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명나라에 알리기 위해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을 영의정으로 발탁하고 명나라에 사절단으로 보냈다. 그런데 시몬이 명나라에 사절단으로 다녀오는 동안 조선에서는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반역죄로 잡혀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강상인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군권도 한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데 지금 두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맞는 거냐?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강상인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 모조리 잡혀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시몬의 동생도 있었다. 시몬도 무사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이것은 모두 태종의 계략이었다. 태종은 시몬을 명나라 사절단으로 보낼 때 아주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때문에 태종은 시몬이 장차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될 위험인물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태종은 시몬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체포해 처형해버렸다. 세종의 장인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 태종은 이것도 모자라 세종의 장모와 그 자식들까지 관노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또 한 집안이 몰락했다. 대신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시몬이 대역죄를 지었으니 그의 딸인 소원왕후도 폐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원왕후는 세종의 부인이었다. 그러자 태종은 시몬이 비록 중죄를 범하였으나 공비 소헌왕후가 이미 주상의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둔 경사가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에 비할 수 있으랴? 라고 말했다. 그렇게 소헌왕후는 겨우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참고로 세종과 소헌왕후 사이에는 아들이 8, 딸이 2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일 뿐이고 태종의 복심은 달랐다.
만약 소원왕후를 패출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들이면 그 왕후의 집안은 또다시 외척이 되고, 그러면 태종은 그 외척을 또 쳐내야 했기 때문에 소원왕후는 건드리지 않고 그 집안만 몰락시킨 거다. 세종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 때문에 처가가 몰락했다. 그러니 세종은 태종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나마 태종은 미안했는지 반역죄인 시몬을 참수하거나 거열형으로 다스려 목을 효수하지는 않고 사사했고, 그 시신은 지금의 수원 지역의 굉장한 명당 자리에 묻어주었다. 다행히 소원왕후의 집안은 문종 때 그 명예가 회복되었고, 이후 번창하여 많은 영의정, 좌의정을 배출하는 명문가로 다시 일어섰다. 정말 놀라운 것은 소원왕후의 행동이다. 소원왕후는 세종이 미웠을 법도 한데 그를 전혀 힘들게 하지 않고 조선의 왕비 중 최고로 내조를 잘했다. 그래서 세종도 부인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한다. 그런 세종의 모습을 실록에는 왕후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 전하께서는 반드시 일어서서 공경하고 예로 대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의 이런 마음은 죽어서도 잘 나타난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무덤은 조선 왕릉 중 최초로 합장릉으로 모셔졌다. 지금의 여주에 있는 영릉이다. 지금까지 태종과 태종의 아버지, 새어머니, 부인 그리고 아들이었던 양령, 세종의 대립까지 살펴보았다. 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세종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이 세상의 잔재에 있는 모든 악몽과 슬픔을 뒤집어 쓰고 갈 것이니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어진 성군이 되어라. 이 말에서 우리는 태종이 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태종은 이런 유언도 남겼다. 내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날만이라도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후 태종이 승하한 날이 되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 비를 태종우라고 불렀다. 종합해보면 태종은 개인적인 왕권 강화만을 위해서 권력을 탐한 게 아니라 세종을 위해, 더 나아가 조선왕조의 탄탄한 미래를 위해 그렇게 권력에 집착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태종에게 권력이란 무엇이었을까? 권력의 권자에는 저울추라는 의미가 있다. 저울추는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데 저울추와 물건이 균형을 이룰 때 물건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울추의 역할이 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듯 권력은 균형을 맞추는 힘이어야 한다. 그러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느냐 등 권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권력을 누구와 나누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